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소비자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3% 오른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4개월째 3%대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재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간에 일단은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조가 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수 역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지금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뚜렷한 주도주 없이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B2B 전략을 새로 짜는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나요? 네, 삼성전자가 에콰도르에 기업 간 거래 솔루션 거점 센터를 개장하는 등 중남미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또 김원경 사장을 승진시키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또 대외 협력을 위한 내부 조직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에콰도르의 B2B 솔루션 거점 센터를 열고 에콰도르를 포함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중심 국가를 중심으로 B2B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거점으로 꼽힙니다. 지리적으로도 유리한데요. 에콰도르는 남미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남미 대륙은 물론 중미와 북미로 진출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신흥시장 진출 및 협력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B2B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한다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는 우선 이 해상센터를 상업 및 주거용 에어컨은 물론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고객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자, 또 개발자, 건축가 및 엔지니어를 직접 만나서 제품과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를 통해 강조하는 건강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솔루션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2B는 B2C 사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기의 불황을 덜 받아서 안정적인 매출로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장기간 관계를 지속하기 때문에 계약 성사 이후에는 수요 이전이 어려워서 중장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B2B 시장 중 디지털 사이니지는 2026년 48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돼서 삼성전자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이 시장의 점유율이 31.1%로 1위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콘텐츠 다양화와 함께 활용도가 늘면서 앞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외교통상부 출신의 글로벌 대외협력 전문가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도 국가별 이해와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B2B 사업의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글로벌 마케팅실 마케팅 전략팀장, 북미 총괄 대외협력팀장을 거쳐서 2017년 11월부터 글로벌 대외협력팀장을 지낸 인물로 꼽히는데요. 국가별 이해도가 높아서 외교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의 승진과 함께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외협력 조직도 사장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이 우리나라 온라인 식료품 시장인 그로서리 시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산에 물류 공장을 짓죠.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부산 고객 풀필먼트 센터 착공 이후 전국의 6개 고객 풀필먼트 센터 건립을 통해서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식료품 시장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또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6개의 CFC를 건립해서 2032년에 온라인 식료품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날 착공하는 부산 CFC는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2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식료품 시장에 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객 풀필먼트 센터의 특징은 뭘까요? 네, CFC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또 상품 피킹과 패킹, 배송 노선을 고려한 배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품 직접 효율성을 높여서 기존 온라인 물류센터보다 2배가량 많은 4만 5천여 종의 상품을 지급하고 배송 처리량도 하루 3만 건으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바둑판 모양 격자형 레일 설비인 하이브에 4만 5천여 종의 품목을 보관하고요. 또 1,000대 이상의 로봇봇이 서버와 통신하면서 하이브 위를 초속 4m로 이동해서 상품 피킹과 패킹을 담당하게 됩니다. 롯데쇼핑은 국내 배송 차량에 맞는 배송 박스와 프레임을 개발하고 온라인 식료품 구매 편의를 높이도록 홈페이지와 앱도 다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쇼핑은 부산 CFC가 완성되면 하루 최대 33차례 배차를 통해서 부산과 창원, 김해 등 경남 지역 230만여 세대 고객이 신선 상품 등을 원하는 시간에 지연 없이 정확하게 배송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CFC 운영과 배송 인력으로 2,000개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동방 성장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 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서 광역 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또 철도의 경우에는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철도는 11년 반에서 14년 반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 도시로 연결되는 선교통 후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정부 서울정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또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이 신속 구축 방안의 골자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네, 현행법으로는 교통대책 수립이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에 평균 2년이 지난 뒤에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한다는 건가요? 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을 하고요. 또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에 교통대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광인의 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개선합니다. 도로의 경우 2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또 도로 사업 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광역 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선 20km에서 50km로 이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2기 신도시 때보다 시설 완료 기간을 수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또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에 먼저 추진을 하고요. 또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내년 7월 중에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새 전략부터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한 탓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이 같은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5%대 하락으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보이다 현재까지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가 둔화 흐름을 보이게 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후반에 발표될 고용 지표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1선 이내에서 등락을 보이며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두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낙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0.3%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2,507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500선이 무너지면서 2,495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점차 줄여가면서 현재는 2,5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2,503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은 1,479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어제는 4,100억 원 넘게 팔아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와 기타 금융기관에서 매도세 보이면서 6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84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종목 간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IBM이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양자 암호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고공행진 속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가 있는데요.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인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장중 160% 넘게 오르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0.5% 하락한 823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82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 점차 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820선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현재 1.25% 빠진 818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려보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세 보이면서 3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중소형주 단에서 매수세 보이면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기관인데요.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11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100억 원 넘게 대거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과연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요소 수출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요소수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소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이죠.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요소수 관련주뿐만 아니라 비료 관련주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소는 토양 비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까지 덩달아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생산업체인 KG케미칼 오늘 장중 18% 넘는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축소시키면서 10%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불스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니온과 그의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초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2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오늘 장중 24%까지 오름세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12%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틱 운임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4거래일 연속 초강세 보여줬던 해운 관련주.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흥하해운 어제는 13%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7% 넘는 바람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 그린로직스 어제는 21% 넘는 빨간불 켜냈는데요. 오늘은 1% 넘게 파란불 켜내면서 14,9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뉴스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IBM이 슈퍼컴퓨터에 필적할 만큼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IBM은 내년에는 1386큐비트 플라밍고를 개발한다는 목표인데요. 2026년 이후에는 만 단위 큐비트 수준의 양자컴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양자암호 섹터에서는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좀 연말 랠리 기대감을 높였던 우리 증시가 또 12월 초 들어선 주춤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증시의 방향성 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일단 지난달에는
좀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좀 보였었죠. 일단 뭐 12월 달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동결과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뭐 키웠다, 뭐 상승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잦아들면서 최근에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주도주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이제 GPU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태클을 거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난 주말에도 뭐 미 상무부 장관이 관련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전반적인 이제 주식들의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가 계속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와 이제 IRA 관련 이제 세부 규정이 공개가 되면서 한중 간에 이제 조인트 벤처들이 이제 많이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분 문제나 향후에 이제 투자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키웠다라는 게 두 섹터들이 조금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여러 이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관련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요소수와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종목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뭐 요소수 관련돼서는 지금 뭐 요소가 이제 여러 군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일 뭐 요소수 하면 생각나시는 게 이제 자동차 저희 네. 나올 때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뭐 경유차인데 요소수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된 쪽이 이제 비료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는 중국 내에서 이제 요소 비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요소에 대한 이제 수급이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엉클어져서 이제 이 요소를 해외 수출하는 걸 일단 좀 잠정적으로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중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얘기 나온 건 이제 9월 달서부터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그동안 이제 좀 대응이 조금 미진했었던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현재 국내 요소의 재고량은 한 3개월 정도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월 말 정도가 되면 만약 수입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요소에 이제 바닥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차량용 요소수 같은 경우는 대중국 의존율이 지금 92%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요소수 사태 때 83%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에 중국의 요소수가 만약 수입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국내 요소 관련된 시장에서도 좀 충격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정부에서 발빠른 이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소 관련주 종목들이 뭐 단기 트레이닝 정도의 움직임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소 관련돼서 뭐 KG케미칼이나 아니면 뭐 조비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 유니슨 같은 종목들은 한번 조금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한번 대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된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은 좀 정부가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양자 암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고 복잡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IBM이 공개한 콘도르와 헤론에서는 양자 기술의 진화가 좀 확인됐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이제 두 개의 수로만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양자 같은 경우는 00, 01, 10, 11 이렇게 총 4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실증적인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에서 2019년도에 55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슈퍼컴이 한 1만 년 정도 걸리는 계산을 200초 만에 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상당히 좀 받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IBM이 만든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121 큐비트를 사용하는 이제 콘도르라는 그런 제품하고 133 큐비트를 세 개 연결해서 만든 헤론이라는 그런 이제 슈퍼컴을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슈퍼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이제 처리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는 뭐 AI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그다음에 우주 개발, 뭐 군사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사용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발표를 하고 있지만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연구소 단위에서 일단 이런 걸 개발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작동한다라는 건 맞긴 하지만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프라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초전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 수준인 영하 270도 이하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 양자 컴퓨터가 뭐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2030년대 이후가 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당장의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2030년 이후의 시장을 보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보실 때는 2030년 이후의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BM이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로의 경우에는 지금 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17%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5,000원대에 머물던 주가 흐름이 이제 6,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일단 이건 테마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IBM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뭐 일단 개발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국내에서 일단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만약 연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영소 단위에서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이 하는 것은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양자 관련 기술을 활용한 통신과 그다음에 암호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양자 기술을 통한 이제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기술로도 기존의 그 컴퓨터로는 암호화 해독이 좀 어렵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가장 좀 국내에서 뭐 이쪽으로 가장 발달된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제 축적된 회사다라고 보면 SK텔레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양자 통신, 양자 암호화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일부 상용화를 실제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재 이제 양자 암호 관련돼서 국제 표준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SK텔레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솔루션 내에 향후에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연구 개발 중인 거지 이거와 관련된 뭐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버전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양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관련된 이제 테마주로 분류돼서 아마 단기적인 그런 이슈몰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자체가 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나오고 또 빠르게 그러니까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도 좀 투자의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의 경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와 비교했을 때 좀 거래량이 10배 정도 급등한 상황이고 SK텔레콤과의 뭐 협업도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로도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로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양자 암호 관련돼서는 뭐 SK텔레콤이 상용화했었던 전례는 있지만 이게 국제 규격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이런 이제 국제 규격을 으로 이제 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런 수혜는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제 규격
주식에 관련된 사항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진지에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3, 4년 이상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이제 양자 관련된 이제 테마는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양자 관련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양자 관련된 뭐 이런 암호 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테마가 끝난 이후에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조그만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림은 있었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주가를 여전히 회복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테마 관련주들의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만약 내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자신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만 이런 이제 트레이닝 차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뭐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안 갖고 왔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유통 관련주 중에 갖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통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뭐 대한통 같은 경우는 뭐 군대 대표적인 이제 뭐 육상, 해상, 모터, 운송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6% 증가를 할 만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뭐 양적 성장보다 이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이제 바뀌면서 영업이익도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도 이제 높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 뭐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직구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물류를 전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의 그 직구 물량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직구한 금액이 지난 3분기에 8,20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작년에 비해서 뭐 106% 정도 증가를 했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제 전담을 하면서 중국 관련된 직구 물량을 한 2.6배 정도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확대됐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외 물류와 관련된 이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스마 그룹과 중동 지역의 물류 협력을 위한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물류 서비스를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다슬이라는 이제 그 물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인도 시장에 CJ 다슬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CJ 대한통운 짚어주셨고요.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기관이 한 달 동안 한 69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연기금도 21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이제 기관들이 관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뭐 출렁거림은 있지만 한 11만 원 정도에서는 뭐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13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9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살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열 후에 재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와 1월 효과의 기대감이 유효할지 자세한 내용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어제는 쉬어가긴 했지만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둔화가 됐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도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산타랠리와 1월 효과 지금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곧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장세 도래에 앞서서 미리 주시장도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까지 비이성적인 주가 상승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추수감사절 직전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해 영업일 둘째일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산타랠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이어지는 1월 효과가 있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것은 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대형주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소형주가 오늘부터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월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 기간 S&P 500 지수가 1950년부터 73년간을 보면은 상승이 무려 58회 그리고 하락이 15회 정도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80%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주가 연평균 폭을 보면은 2.57% 정도 나오는데요. 이는 연간 주가 상승률 3.78%에 거의 7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확실히 찾아온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낫다는 것은 러셀 2000 소형주를 포함한 종목들을 보면은 지난 1979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상승 확률이 34회 그리고 하락이 한 10회 정도 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무려 80% 됐고요. 상승 폭도 3.1%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상승이 4.9%점을 비교해 보면 이것도 한 80% 확률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조금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기대되는 1월 효과 이번에 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형주보다 소형주의 좀 상승률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주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1월 효과는 아무래도 그간 높은 투자 수익률을 줬던 종목들, 친숙했던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들이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2010년 후반대를 보면은 미국에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은 현재 이 회사의 조직이 비대화된다든지 복잡화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진부화되는 측면이 강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처럼 1년에 100% 수익률을 달성해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주도주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월 효과라는 게 아무래도 새로운 디지털 관련주들의 부각이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생성 AI 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AI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와 관련해서 컴퓨터 를 최적화시켜주는 사이버 보안을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AI 개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관리하고 통합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이 이제 성숙 산업에 들어갔지만 아시아라든지 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신흥 성장 산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신흥국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HDFC라고 하는 HDFC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개인 그 디지털 결제,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결제 시장의 한 35%를 차지하는 이 회사라고 합니다. 이 성장폭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2년간 예금액이 무려 41%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후 이익 또한 42% 늘어났고요. 또 배당도 2.9배 정도 올랐다는 점에서 신흥국 ETF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종목들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1월 말까지는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생성형 AI와 더불어 신흥국의 디지털 관련된 쪽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다시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대선 당해에 일단 주식도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좀 미래적인 상황인데요. 1947년 이후에 미국 대선 상황을 보면은 대선 치러지는 당해 연도는 좀 이상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좀 상승한 적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연초에 주가가 하락했던 2000년 코로나 당시를 좀 빼고요. 특히 그 후보 재선됐던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았던 1984년, 2004년도에는 주가가 연초에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0월 달부터도 이를 전부 플러스로 돌려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 전략을 봤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하락하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대통령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하락하고서는 도저히 그 재선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관련해서는 주시장 또한 경제와 관련해서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이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11월 대선 직전 3개월 전에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재선이 된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재선을 위해서 증시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우리나라도 내년도에 증시 전망을 좀 밝게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과 관련해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채 1조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또 은행에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올해 그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4분기에는 4.4% 정도만 성장을 하더라도 목표인 5% 성장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 인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장을 좀 둔화시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 달성은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리커창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라도 5% 이상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게 현재 지상 과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발행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그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그 가정으로 좀 돌아가 달라 새로운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많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투자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여전히 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증시가 잠시나마 반등할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반등은 줄 수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 총동력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또 끌어올리게 되고 내년에는 경기 연착륙도 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올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뭐 국제 IMF라든지 OECD 같은 경우에는 5% 중반대까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올해 0.4%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투자 사업을 벌리고 있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같은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판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경기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국제 투자 은행들,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가 4.2에서 4.8 그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무리한 경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내년도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게 국제 투자 은행들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국제 투자 은행들의 전망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182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중국 경제에 가져다줄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80조 원의 눈먼 돈들이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면서 각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라고 합니다. 이 돈들의 주요 용처를 보면은 홍수 피해 지역 그 재건이라든지 홍수 대책, 치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뭐 자연 제재와 관련된 종합 대책 시스템 구축이나 고규격의 그 농지 건설 쪽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들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로 건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눈먼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뭐 곳곳에 관정을 박는다든지 그리고 각종 토목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아스팔트를 다시 깐다든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같이 중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경기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는 되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뒷돈을 챙기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0.4%보다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의 경우에는 돈 먹는 하마라는 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화이트리스트를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담보 대출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영이 정상화돼서 중국 경기를 이제는 회복 추세로도 돌릴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는 내년도부터 50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은행들로 하여금 무담보 저리 대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 완공은 됐지만 분양되지 않은 그 주택이 720만 채 정도 되고 있고요. 공동 부유에서 중국에서 건설하다 만 주택이 무려 3천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최소 4천만 채에서 최대 1억 채 정도 되는 투기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 물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은행의 그 부채를 떠넘기는 형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 시장 경제 국가에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채무를 이연시키기 위한 화이트 리스트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도 화이트 리스트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중국판의 양적 완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돌아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을 가보시면요. 1980
89년도에 일본의 버블이 터지고 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산 시장도 같이 폭락하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개월째 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은 40% 정도 떨어져 있고, 이를 또 할인 판매를 하려고 하지만 이 할인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된 토지 그 분양 대금이 깎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극구 좀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재고와 관련돼서 소화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무담보로 그 부동산 개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조정이 일본처럼 길게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역시도 부동산과 관련된 조정이 일본처럼 좀 길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 산업이 확대된다면 AI와 항공에 활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다뤄봤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CJ 대한통운 가지고 오셨는데요. 서비스 차별화에 더해서 알리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의 내년 상반기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다면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